소도비 경매에서 이전에는 20세기, 21세기 같이 최근 작품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경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는 21세기 작품만 따로 진행하는 그 경매가 있나 봐요. 이제 거기서 그 최근 유명한 작가들 그 경매가 나오는데 안나 웨이언트라는 되게 미인인 분인데 이분의 작품이 추락하는 여인 예상가보다 10배로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160만 달러. 예, 이게 예상치를 웃도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 뉴욕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주의 스타일로 그리고 소셜 미디어 영감을 받아서 여성을 아주 기괴하게 쇼킹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초현실주의적인 느낌도 있고 이전에 네덜란드 황금 시대면 17세기죠. 렘브란트 베르메르가 활동했던 시대 그때의 그 그림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캐리커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주의지만 뭔가 되게 과장해서 표현하고 뭔가 충격받은 듯한 느낌? 그리고 스타일의 상징주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 이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은 뭘까? 다른 작품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손에 붕대를 감았어요. 촛불은 꺼져 있고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와인이 약간 비대칭이네. 이거 보니까 플랑드르의 얀바네이크 작품 중에 조명 촛대가 꺼진 게 있거든요. 약간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게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할까? 촛불이 상징한 거면 네덜란드 플랑드르 그 화가들이 정물도 그렸잖아요. 그 정물들에 보면 알레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촛대면 꺼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서 끝나는 걸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상상을 할 여지를 남겨주는 게 상징주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작품 재밌습니다. 네,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또 최근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몇십 년 지나면 더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하는 작가들이 거의 다 뉴요커예요. 순수 미술로 제대로 활동하고 성장하려면 뉴욕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대미술의 메카가 어쩔 수 없이 뉴욕이니까.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뉴욕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의 다. 이분도 뉴요커입니다. 요즘 소더비 경매, 뉴욕 경매의 트렌드가 그 여성, 그 흑인 아티스트들이래요. 그러니까 최근 21세기 작품 그 경매가 10위에 7분인가가 다 여성 혹은 흑인. 네, 이전에는 흑인 아티스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세인 거죠. 여성, 그리고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작가들. 이분도 예상보다 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고 해요. 수도비 경매에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억 원 조금 넘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가격으로 낙찰됐다고 하고 버밍엄이라는 이 흑인 여성의 두상 이 조형이 높은 값으로 거래가 됐다고 하죠. 시몬리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자메이카계 시카고 출신의 뉴욕 작가, 뉴요커. 조각 설치, 비디오 등 여러 퍼포먼스도 하고 이 모티브가 거의 아프리카 토속적인 문화, 페미니즘 이런 게 주요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또 작업하는지 예시를 또 들면 이런 류의 이제 조형 작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림보다는 벽돌집이라고 해서 뉴욕 하이라인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거 본 기억이 없을까요? 아, 봤나? 좀 익숙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런 작가분이고 이분도 제니퍼 패커 뉴요커입니다. 이분도 여성 작가고 저 근데 그게 좀 걸려요. 그냥 아시아 출신 오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거든요. 살라와 더불어서 이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민족 이미 아시아에서 비교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를 왜 강조하는지 별로 아시아 최초다. 아시아 출신어는 처음이다. 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국인 최초다. 그냥 이렇게 아시아로 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가 민족이 얼마나 다양해요. 문화권도 너무 다양하고 그냥 글로벌하게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여성 작가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여성 작가가 경매가에 찍혔다 혹은 뭐 흑인인데 여성 작가다 뭐 구별 짓고 할 필요가 있나. 흑인이고 여성 작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려다가 저는 왠지 좀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편견 없이 이런 좋은 평가 받는구나 그렇게 그냥 아주 특별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워낙 고전 클래식 그때 워낙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류 작가가 이제 나오면 되게 달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시대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인종도 그렇고 대륙별로 구별지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양이란 말 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에서 교양을 한국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동양이란 말 일본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동양의 대표를 묶으려고 동양이란 말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불편해요. 이것도 약간 서구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유럽에서 동적이니까 동양. 그래서 저는 동양화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한국화, 조선화가, 조선회화 이렇게 부르는 게 낫지 않나요? 예술 관련 책자 논문에 페인팅 오브 우먼 이런 거 많다고 하시고 그리고 되게 별로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나라 근대 작가들 유명한 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이건희 컬렉션 보면 되게 좋은 작가들 너무 많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가들이 되게 많았었구나. 특히 근대에 일제강점기부터 6.25 거쳐서 그쯤에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혼란했던 시대에 근데 오히려 예술에서는 그때 좋은 모티브가 나오잖아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미술사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사조가 나왔듯이 근데 그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예술가로서는 그 고통이라든지 억압 그런 게 좀 자극이 돼서 뭐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먹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화로 그렸다고 해서 서양화가 근데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왜 서양화가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화가인데 왜 서양화가라 붙일까? 저는 그런 표현 너무 별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박수근 같은 화배 우리나라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낸 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화가는 서양 화가란 말 붙이면 안 돼요. 재료가 유화일 뿐이지 가장 한국적인 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표현을 왜 굳이 서양 화가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반대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먹들었다고 해서 동양화가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니잖아요. 되게 웃긴 표현 아닌가? 엉뚱한 데로 샜네요. 서양화가가 뭐예요, 진짜. 이름 정말 이상하게 붙였어. 미술이란 말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니까 너무 많이 언어적으로 왜곡된 것 같긴 하고 더 좋은 표현 있으면 언어도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짓는 콩글리시라든지 우리식 표현이 이젠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서구에서 부르는 아트를 한국식 표기로 하나 창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식 표현 이제 미술이란 말도 더 좋게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엉뚱한 얘기 많이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제니퍼 페커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분도 뉴요커인데 필라델피아 출신의 화가입니다. 경매가로 요게 최고가로 낙찰됐던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약간 추상 느낌도 있고 약간 벽화 느낌도 있고 또 약간 색깔을 되게 강하게 쓰는 약간 야수주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초상화와 정물을 많이 그리신대요. 정물이 포함된 일상적인 사물을 그린 것 같고 초상화를 그릴 때는 이런 표현주의 스타일로 많이 그립니다.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변형 색깔은 좀 다양하고 이런 약간의 추상화 스타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초상화, 인물을 좀 많이 그리는데 주로 친구들을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제니퍼 페커라는 뉴요커 화가입니다. 제목이 좋다고요? The body has memory. 몸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제목이 되게 상징적이네요. 그죠? 그림은 표현주의인데 제목이 상징주의네요. 자기 작업실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그림은. 여기 약간 유화 작품 같은데 요거 벽 걸려있고 테이블이고 지쳐 보인다고 이 사람이 다른 작품 검색해보세요. 이분도 스타일이 좀 확고합니다. 근데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아티스트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노출이 되면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 거고
끈하다, 누가 어디서 그린 것 같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죠. 비싸게 낙찰된 만큼 그림들이 좋네요. 무조건 낙찰가가 작품성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제 아티스트들이 솔직히 성장하는 계기도 후원가, 갤러리스트, 뭐 여러 인맥들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원가의 취향에 따라서 작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게 좀 갈리는 것도 없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작가들 보면 어떤 유명한 갤러리스트 혹은 그림상과 이제 친해지면서 알게 되면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 뒤로 주목받으면서 엄청난 이제 그 스타덤이 올랐다. 이런 화가들이 이제 많은 거 보면 어쨌든 그 후원가의 눈에 띄려면 신인 작가 무명이라도 그 후원가의 딱 스타일과 맞아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가의 취향이 어떻게 보면 미술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 월가. 그분들의 취향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런 분들의 취향이 반영돼서 객막과 고가에 낙찰되고, 그럼 그게 이제 미술계를 이끌어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엉뚱한 얘기 길어지니까 방송 끝날 때 다 됐네요. 기억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마음. 제 몸 제목이 와닿아서 댓글 남긴다고. 기억들로 힘들어지는. 그러네요. 어차피 지난 일인데 계속 막 아쉬움 후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담았을지도 모르겠고, 후원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버텨야 되죠, 작가가. 그러니까 많은 아티스트들이 거기까지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이제 붓을 포기하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